반갑습니다. 드론 전문 채널 TTS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게 뭘까요? 바로 드론을 추락시키거나 고장내는 거예요. 가장 그게 중요하죠. 드론의 가장 고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하고 오랫동안 드론을 나와 함께 비행하는 그냥 집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전시해 놓고 이런 드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면허증에도 뭐 집에 장롱 고객들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동호인들과 함께 여러 가지 드론들을 접해 보다 보니까 초보 또는 기존에 드론을 비행하고 계시는 우리 동호인들이 간과하거나 잘 모르는 팁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드론을 추락시키지 않고 안전하고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멋진 영상, 멋진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을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DJI의 팬텀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이제 DJI라 그러면은 뭐 현재 상업용 드론 시장에 거의 이 친구들이 거의 아도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보면 안정성이죠. 드론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요즘의 기술이라는 것들은 어떤 하드웨어의 아키텍처나 이런 회로 설계도 물론 기술이겠지만 그 어떤 하드웨어들이 버그라든가 그 다음에 에러 없이 안정되게 기능이 구현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노하우가 되겠죠. 드론을 구매하셔가지고 급한 마음에 뭐 개봉하자마자 막 그냥 배터리 집어넣고 전원을 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항상 여러분들 짐벌 클램프나 또 매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모델이 없습니다만은 짐벌 클립이 카메라 바로 그 뒤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급한 마음에 제거하지 않고 전원을 켜면 어떤 현상이 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짐벌이라는 게 어차피 전원 배터리를 넣고 전원을 켜면 자체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막 돌아가죠? 과거에 팬텀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짐벌 클램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서 처음 유저들이 작은 뒤에 짐벌을 고정하고 있는 그런 클램프를 제거하지 않아 가지고 사자마자 짐벌에 문제가 생겨서 또 추가 비용이 들고 속이 많이 상하죠. 항상 기계나 내가 처음 접하는 어떤 제품들을 다룰 때는 물론 설명서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사항이 뭔지를 항상 숙지해야 돼요. 네.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잘 진단을 해서 이렇게 짐벌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굉장히 조종기와 나의 어떤 단말, 근데 저는 지금 8인치 태블릿을 주로 쓰고 있어요. 촬영 시나 녹화 시에 어떤 화면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어야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좋은 영상을 찍기에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조종기를 켰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기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기체, 그 다음에 조종기, 그 다음에 저희가 휴대폰 또는 태블릿이 이렇게 있겠죠.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은 일반 주파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와이파이나 이런 단거리 주파수를 쓰잖아요. 블루투스. 여러분 아시겠지만 DJI에는 두 가지 자체 주파수 방식이 있어서 원거리에서 HD 영상이나 그 다음에 조정 신호들을 서로 간에 감지해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체와 조종기는 DJI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는 과거에 나와 있는 주파수 방식인 라이트 브릿지 방식이라는 그 주파수를 쓰죠. 요즘 최근에 나오는 건 옥큐싱크라는 그러한 버전업된 주파수 방식을 써요. 그 다음 우리가 태블릿이나 단말기를 쓸 때 뭐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어요. 그죠? iOS는 아시다시피 애플사의 그 OS죠. 근데 애플사의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 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앱이 모든 그 메뉴나 설정이 한글로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안드로이드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수많은 그런 그 모델과 제조사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아마 포팅하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말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단말기에서 하는 역할은 아시겠지만은 앱을 일단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앱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등록을 하다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DJI 앱을.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한글로 가입하기, 그 다음에 로그인하기 이렇게 그 나와 있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돼 있으면 두 가지가 나오죠. 사인업, 사인인이라고 나와요. 처음에 DJI에 내가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상.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인인으로 아무리 내가 등록을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 하는 거나 로그인인데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본들 계속 버그가 나죠. 되돌아가라고 영어로 자꾸.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항상 안드로이드 기반일 때는 사인업으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USB 선으로 지금 단말이랑 이 조종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만약에 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와이파이 방식이니까 우리가 와이파이 펑션에서 조종기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줘야만 되는데 얘는 지금 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디폴트가 돼요. 그게 아주 편리하죠. DJI 제품 중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스파크라는 제품이에요. 스파크. 조종기랑 연결하는 선이 없어요. 얘는 조종기의 옆에 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단말기를 꼽으셔가지고 내 휴대폰이나 단말에서 와이파이에 그 모드로 들어가셔서 스파크 리모트 컨트롤러 또는 본체랑 연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연결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 대해서 그냥 앱만 그냥 갑자기 깔아놓고 그냥 무조건 앱만 활성화시키면 이 앱이 활성화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뭐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뭐 모른다 그래서 굳이 창피한 게 아니죠. 저야 뭐 IT 분야나 그 다음에 방송 쪽에 엔지니어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간과해요.
왜 그러냐면 쉽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문제 내가 이거 모른다 그랬을 때 부끄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사람들이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무선 인터넷이랑 같이 연동된 단어를 머릿속에 키핑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합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 가서 드론을 연결할 수 있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블루투스에 대해서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블루투스가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블루투스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블루투스는 우리가 보면 스피커를 연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어폰, 여러 가지 무선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 우리가 연결해서 쓰니까 각종 차량에다가 내 휴대폰과 블루투스 방식으로. 근데 아시겠지만은 블루투스는 상당히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기기 간의 연결이다 보니까 멀리서 연결되는 기기들은 안 되죠. 단지 우리가 한 10m나 약간 더 좀 범위가 벗어나는 그 정도의 기계들은 연결이 돼요. 그럼 와이파이는 뭐냐? 와이파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블루투스의 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말이 조금 비유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블루투스보다 좀 더 멀리 가는 그런 무선 주파수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살 때 블루투스 방식의 드론이다, 와이파이 방식의 드론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블루투스 방식의 드론은 거리가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거리가 좀 더 나죠.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한 4, 50m, 한 100m 요새는 5.8기가 대역이 큰 것도 나와서 많이 하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와이파이 그 중계기 그런 것들이 공유기라 그러죠. AP라 그럽니다. 액세스 포인트 단말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거리 범위가 상당히 보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실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종기와 어떤 내 단말기 간의 어떤 거리로 인한 신호의 끊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우리가 또 실패를 많이 하냐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혹 가다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는데 보면 업그레이드 하세요. 처음에 메뉴를 들어가는데 지금 얘는 안 돼 있지만은 얘가 그 자체 진단을 하면서 보면 여기 빨갛게 업그레이드 하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라 경우가 있어요. 기체에다가 직접 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뭘 해야 되겠어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 단말기에 있지가 않아요. 왜? 단말기나 PC 같은 경우에는 DJI 어시스턴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USB로 연동해서 직접 우리가 그 다운을 받고 그럴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드론과 여러 가지 또 제반 기능, 주의사항, 그 다음에 비행 시의 유의점,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가 드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제가 제 채널에 디테일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능, 그런 것들을 제가 리뷰할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업그레이드를 할 때 데이터를
단말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LTE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 장소나 이런 데서 그저 데이터를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 해도 뭐 물론 PC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PC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한 10분 안쪽, 더 훨씬 짧죠. 어차피 뭐 유선으로 액세스해서 안정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도 최소 3칸 이상씩은 있어야 됩니다. 조종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프되거나 방전이 되면은 업그레이드 실패가 돼가지고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조종기와 기체가 틀려질 수도 있고 되다가 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채널에 올릴 것이고, 급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물론 그 전문가들이 뭐 자기가 그 여러 가지 리뷰나 그 다음에 튜토리얼을 할 때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와이파이 모드로 가셔가지고 내 주변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우리가 와이파이 AP를 연결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LTE나 막 우리가 일반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버그 없이 진행하는 그런 안정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조종기와 기체는 단말기는 우리가 유선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자동으로 그냥 계속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신규 버전이나 그 업그레이드 펌웨어를 우리 단말기에 다운받기 위해서는 항상 안정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PC가 아닐 경우에는 단말기로 할 때 네트워크에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내 주변에 가장 안정적으로 있는 그 AP를 연결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림에 설명은 없지만 박스 안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 들어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될 데이터가 내 단말기로 오는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업로드 시켜야죠. 업그레이드를. 다 그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깥으로 날아가죠. 상자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조종기를 통해서 기체, 배터리까지 펌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 99%, 97%에서 이게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그죠? 조금 참으세요. 그 순간에, 이거 15분 기다렸고, 20분을 기다렸는데, 이거 업그레이드가 이거 안 되구나.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조급해가지고, 그냥 그 뒤에 다시 리셋 시키려고 전원을 다 꺼버리고, 켰을 때 운이 좋으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업그레이드 중간에 그 펌웨어가 이렇게 제대로 다운이 안 되면은 기체와 조종기도 연결이 되지도 않고 아주 머리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가지고도 오고 급하니까, 특히나 여행이나 중요한 촬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외부에서 빨갛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것 때문에 그 빨간색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빨간색 보면은 기분 좋을 때는 또 한 군데 있어요. 뭐 여담입니다만은 주식시장에 빨간불이 켜지면 좋은 거예요. 그죠? 예. 빨간불이 켜지면 주식시장은 좋은데 우리 드론에서는 그 빨간 게 자꾸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기존 메뉴. 쟤도 지금 여기 빨간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내고 제가 주변에 자성체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성체가 있으면은 얘는 또 어떤 그 나침판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 어떤 홈포인트나 그 다음에 위치를 잡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뭐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또 나오죠. 캘리브레이션 뭐 옆에 그 컨테이너 있고 쇳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전류 있고 이런 데서 아무리 잡아 돌려봐야 다시 하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울다 지쳐가지고 또 연락이 와서 또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GPS가 잘 수신이 되고 주변에 나의 어떤 그 나침판 센서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지 안전하게 자기가 캘리브레이션을 잡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안 하고 날려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생기죠. 그래서 하여튼 드론의 빨간 어떤 그 DP라든가 뭐 빨간색의 경고가 뜨고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앱 밑에 지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완전 뭐 지금 입문자가 뭐 드론을 사서 어떻게 날리냐 지금 이런 것도 설명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제가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앱을 설명했지만 앱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드론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고창이 뜨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팅 드론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겠죠. 뭐 앱이라는 게 지금 요즘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주로 기기의 모든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리모컨이 나왔고 또 리모컨 다음에 윈도우즈라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왔죠. 미들웨어.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휴대폰 단말이나 여러 가지 무선 기기들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 가지고 기기들을 원격 조정할 수 있고 뭐 그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앱이죠. 그래서 앱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조를 알게 되면은 앱에 여러 가지 뭐가 있냐 앱을 보지 않고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 먼저 앱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변경시키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 기체 부분이에요. 기체 부분. 이 기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하고 변경시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기체에서 우리가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돼요. 체크를 하고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들과 값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활성화냐 비활성화냐죠. 값을 보정시키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고도와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 몇 미터까지 내가 드론을 제어할 것이냐. 높이는 몇 미터까지 우리가 띄울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뭐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거.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있죠. 자, 그래서 나로부터 조종기로부터 드론을 몇 메타까지 내가 보낼래. 높이는 몇 메타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드론 그 법규상 우리가 150m 이상은 불법이죠. 그죠? 만약에 내가 좀 더 높은 고도로 촬영을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관할 그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고 날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다음 거리가 뭐 요즘에 보면은 신형이나 이런 제품들 팬텀 시리즈 이런 애들 보면 한 뭐 7km, 4km 뭐 이렇죠. 뭐 인스파이어도 거리도 뭐 많이 늘어났고 배터리 용량도 인스파이어도 좀 듀얼로 해서 이렇게 2 같은 경우에 나왔는데, 일단은 거리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장 이 최적 환경에서의 테스트 거리다 보니까 우리가 카다로그나 브로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 거리까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막 테스트를 해서 뭐 더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도시 지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파 간섭이나 전파가 많이 이렇게 흐르는 지역 같은 경우엔 생각하는 거리보다 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거리나 이런 거 할 때는 안테나의 지향성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항상 안테나는 이런 식으로 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안테나의 전파는 측면에서 이렇게 넓게 나가지, 만약에 안테나를 이런 식으로 놨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전파가 나가요. 심지어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리 안 나간다고 안테나에 어떤 이런 요즘에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기체와 이렇게 안테나를 각도를 잘 세워주셔야 원활한 거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부스타를 달고 다음에 영상 신호가 또 끊겨서 드론이 문제 아닙니까? 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 영상의 그 HD 이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전송 어떤 주파수나 전송 그 전파들이 과연 우리가 무선으로 날라오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까요? 결국은 전파가, 영상 신호가 모니터나 이런 데로 오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뭐 블루 스크린이 나고, 어떨 때 신호가 디스커넥티드 되면은 뭐 흑백으로 그냥 그 화면도 죽고 그러죠. 그 영상은 그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드론의 오리지널 영상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 이게 원본이에요. 얘는 드론 가장 최단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메모리로 일단 영상이 저장이 되는 것들이 원본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원본 화질이 뭐 모자익이나 그 다음에 깨지거나 저장이 이상하거나 그럴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메모리 카드부터 먼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좀 오래돼서 손상이 됐거나, 메모리 카드를 한번 바꿔보고, 메모리 카드를 바꿨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어떤 회로적인 문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장이나 이런 것들이 메모리 카드에 잘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아주 근거리에서도 자꾸 영상이 깨지고 전송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또 두 가지를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어떤 그 LTE나 이런 중계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 다음 또는 전송 그 모듈이나 전송 기기 간의 기체와 조종기 간에 전송하는 그런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업그레이드가 서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HD 전송이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 특별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중간에 뭐 영상이 조금 끊어지거나 깨지고 이런 것들은 다반사가 있으니까 원본 화질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전송 왜곡, 영상이 무선으로 전송돼 날아올 때 순간순간 이렇게 그 어떤 장애 요소에 의해 가지고 신호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고도, 그 다음에 이제 거리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우리가 세팅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를 보면 센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비전 센서, IMU 센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MU 센서, 비전 센서, 그 다음에 나침판 센서라 그러죠.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잡는 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수치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정을 해주고 자동으로 우리가 이 기체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건 숫자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 유저들이 IMU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그 자체적으로 버튼을 누르고 보정이 되는데 비전 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그게 DJ의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이 해상도가 서로 둘이 맞지 않으면은 같은 컴퓨터라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서들에 대한 어떤 캘리브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센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앱을 보면 그거를 활성화하느냐 비활성화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장애물 센서 활성 시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액티브 트랙이라는 모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팬텀 4나 이런 시리즈 전에는 우리가 팔로우 미를 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을 구현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액티브 트랙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의 어떤 그 변경되는 스펙트럼 파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내가 드래그해서 지정한 이미지가 어떤 위치나 어떤 스펙트럼 파장이나 이런 것들 변동하니까 걔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후면 그 센서가 팬텀4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티브 트랙 시에 어떤 피사체가 드론 앞으로 피사체가 다가올 때는 백워드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모르는, 그러니까 잘 이런 것들에 숙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백워드를 하다가 뒤에 장애물에 많이 부닥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백워드 기능은 넓은 공간 아니고는 활성화시키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후방 센서, 그다음 측면 센서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팬텀 시리즈에 보면은 측면 센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라이포드나 이런 아주 저속 모드에서 그게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전 센서랑은 좀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매빅 2를 보면은 6방향, 그러니까 위, 아래, 뒤, 앞, 옆, 센서가 다 있어요. 아주 많이 이제 기능들이 보완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센서 없을 때보다는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데 잘 예전에 같으면은 장애물에 많이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방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도랑 거리 그런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체 값을 이렇게 세팅하고 그렇게 보정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자, 그러면 기체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보이시죠? 요 카메라 짐벌, 카메라 부분이에요. 카메라 짐벌이라고 왜 말을 하냐면은 우리 짐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뭐 요새 핸드 짐벌도 있고 오즈모나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이나 이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있고 드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짐벌 기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드론이 자세를 바꾸거나 그럴 때 드론의 각도가 자세에 따라서 바뀌더라도 드론의 카메라는 자동적으로 중심축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여러 가지 그 짐벌의 어떤 그 이론적인 그 기반은 뭐 자이로스코프의 원리,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짐벌이 굉장히 드론에서 촬영 시에 중요하다. 2축, 3축이라는 것들은 X축, Y축으로 잡아주는 짐벌. 그 다음에 3축이라는 것들은 X, Y,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3축 짐벌이가 아무래도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예민하게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짐벌의 FPV나 뭐, 그 다음 팔로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짐벌 자체가 뭐 카메라와 같은 각도로, 기체와 같은 각도로 뭐 레이싱 드론처럼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FPV라고 그러고, 짐벌이 축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은 팔로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레이싱 드론이나 그 다음에 FPV 드론으로 해가지고 촬영한 것들 보면은 드론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화면도 뒤집어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퍼스트 퍼슨 뷰잉이라 그래? 그걸 1인칭 시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짐벌을 카메라와 이제 같이 우리가 앱을 통해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죠. 카메라에 여러 가지 ISO, 그다음 기타 뭐 히스토그램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비율, 사진의 비율, 동영상의 해상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카메라에 있는 기본적인 휴대폰에 있는 그런 기능을 잘 알고 계시면 크게 뭐 어려울 건 없고, 이게 무슨 전문 카메라 같이 뭐 많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탑재되기는 힘들죠. 기본적인 것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해상도로 촬영하고, 시모스가 어떤 것들의 시모스의 그 어떤 인치에 따라서 차이는 무엇인가, 동영상에 그다음 화질의 차이는 뭔가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카드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디폴트 돼 있는 거 쓰시다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이즈 큰 거를 하셔도 되고, 예. 그렇게 짐벌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짐벌이 예를 들어서 축이 조금 기울거나 그랬을 때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축이나 뭐 또 요축이나 아니면은 뭐 피치나 이런 그 롤 뭐 이런 것들이 기울어져 있을 때 수동으로 좀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터치를 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죠. 조종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조종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C1, C2라 그래갖고 바닥에 있는데, 이런 뭐 단축키로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단축키로 넣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내가 C1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로 바닥을 찍을 때 내가 하고 다시 센터를 잡는, 아니면 2는 뭐 카메라 세팅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종기를 보면은 뭐 또 리모트 컨트롤러와 기체가 연결이 안 됐을 때 주파수 찾는 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 스틱 모드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은
스틱 모드를 우리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모드 2로 주로 많이 하시죠. 자, 오른쪽이 피치랑 롤인데 이게 우자 전진 후진이죠. 이게 피치나 롤이. 왼쪽은 스로틀 상승 하강. 그 다음에 좌우는 요게 이제 모드 2인데 가끔씩 보면은 동호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을 해 본다고 모드 1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조정하고 그 모드를 원위치, 그러니까 모드 2나 기존의 동호인이 날리던 그런 모드로 다시 복귀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조종기를 조종하다가 드론을 추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기체의 모드의 조종기나 그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드가 누굴 빌려줬는데 이렇게 드론을 무조건 날리는 것보다는 항상 뭐 누구를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동호회에 가서 뭐 누가 날려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조종기 모드를 내가 원래 설정하고 쓰던 모드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몰던 차나 이런 것들을 차는 뭐 누구도 빌려주는 거 아니다. 마누라도 빌려주는 거 아니단가? 뭐 하여튼 드론 뭐 사실 차는 그렇지만 뭐 큰 사고나 이런 건데 드론도 물론 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뭐 드론 가지고 좀 뭐 누가 빌려달라고 뭐 동호회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건 뭐 또 야박하게 안 할 수도 없는데 항상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항상 중요하게 조종기 모드를 생각하셔라. 물론 기체에 대한 값들이 변해 있는지 안 변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종기는 우리가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민감도라든가 조종기의 조종 스틱을 좀 더 민감하게 쓴다든가 부드럽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좌우의 다이얼 뭐 이런 것들은 짐벌을 위아래로 내린다든가 오른쪽 이런 것들은 ISO 조리개라 그러죠. 빛이 너무 많을 때는 빛의 양을 좀 줄여줘서 뿌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오토로 뭐 물론 하는데 지금 현재 1인치 시모스나 이런 센서를 쓰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ISO나 이런 것들의 감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자기가 이렇게 감지해서 때가를 맞추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 비전 센서, 장애물 센서라 그러죠. 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항상 얘가 장애물 앞에서 정지하고 피해가고 하느냐? 아닌 거 아시죠?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모드일 경우나 이럴 때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가속이 많이 붙고 어떤 정지가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밀리는 현상 때문에 그걸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는 어차피 버튼을 조종기에서 스포츠 모드 S 모드로 하면 장애물 센서의 DP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는 장애물 검지가 안 됩니다. 경고가 뜨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더욱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스포츠 모드는 많이 아세요. 장애물 검지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또 언제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조종기와 기체 간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페일 세이프라 그래가지고 두 신호가 디스커넥티드 될 때는 자동으로 홈 포인트로 귀환하라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홈 포인트로 연결이 되기 전까지, 조종기와 귀환을 할 때 연결되기 전까지는 장애물 센서가 작동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추락을 할까요? 홈 포인트로 귀환 시에 최적 경로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의 RTH 고도, 리턴홈 고도가 만약에 연결되기 전에 그 고도보다 더 높은 장애물이 있으면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기 전에. 물론 돌아오다가 여기서 연결이 됐다 그러면 피해가거나 정지하거나 돌아가는, 충돌을 안 하겠죠. 그러나 충돌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행을 할 때 그 지역에서 내가 비행기가 돌아오는 그러한 리턴홈 고도를 항상 안전하게 신호 끊길 때 대비해서 맞춰 놓으시란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팁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물론 매뉴얼에도 다 있는데 실전적인 어떤, 이게 굉장히 그 유저들한테나 우리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제가 많이 숙지시키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턴홈 고도의 설정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호가 조종기와 끊겼을 때 나의 안전장치로 장애물 센서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리턴홈 고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하려면은 우리가 GPS가 많이 수신되는 데들일수록에 안전합니다. 뭐 4개 이상이라고 기본 나와 있죠. 벨쉐이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턴홈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GPS라는 것들은 항상 이동을 하니까, 그런 어떤 이동을 하면서 다른 또 GPS가 잡아주고, 또 함수법에 의해 가지고 복수의 GPS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리나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귀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홈 포인트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드론을 날릴 때 급한 마음에 드론을 시동을 켜자마자 계속 전진을 시키거나 뭐 피치나 롤을 가지고 뭐 이동을 시키면, 자, 홈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 이건 IT 기기입니다. GPS가 나의 홈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뭐 이게 1시간 1분 뭐 3, 40초가 아니고, 그래도 팬텀 시리즈나 인스파이어나 이런 어떤 GPS의 수신 기능, 그러니까 모듈이 그래도 좀 크고 좀 더 잘 안정돼 있어요. 빠르다는 얘기죠. 인식 속도가.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이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내가 홈 포인트로 잡으려면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호버링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앞으로 날리고 막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옆에 막 동호인들 있고 그러니까 막 빨리 날리려고 저 막 물가로 이렇게 호수나 이런 데로 하면, 백홈을 할 때 나는 분명히 내 앞쪽으로 내가 홈 포인트로 알고 있었는데 엄한 데서 자꾸 물가로 자기가 이렇게 랜딩을 하려고 그러면, 뭐 경력이 있거나 내공이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냥 리턴홈을 해제시켜서 그 자리에서 호버링을 만드는데, 그거보다 더 먼 데를 잡는 경우나 이런데 숲속에 그냥 내려가는 거야. 홈 포인트. 리턴홈을 했는데 안 와. 그 리턴홈을 해서도 어떤 게 또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우리가 경력이 쌓일수록에 리턴홈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나 헤이트를 가지고 읽습니다. 여기에서 나부터 거리가 몇 메타 있고
높이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귀환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이걸로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두려운 마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목이 빠져나가고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런데 바로 그게 이제 처음에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홈포인트 엄한 데서 잡아갖고 떨어지는 거는 얘를 보면은 오지 않고 지가 랜딩을 하고 고도가 낮춰진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내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는데 처음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무조건 돌아오는. 배터리가 과연 몇 프로 남았을 때 우리가 앱상에 이렇게 빨갛게 지금 27% 남으니까 빨간색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시는지 몰라도 이거는 저는 30%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앱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보이시는구나. 그 다음에 20% 정도 남았을 때는 저는 조종기에서 경고가 이렇게 울리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것들을 또 무의식 중에 그런 걸 세팅 안 해놓고 드론에 너무나 심취하고 경치에 빠져서 예술을 하시다 보면 그것들을 또 잊어먹고 드론이 귀환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충분하게 어떤 경고음이 울리도록 해놓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강풍까지는 아니겠지만 귀환 시에 역풍이 불 때 드론이 돌아오는데 역풍이 불어서 그 시간 내에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 보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어떤 배터리의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을 때 충분한 배터리의 퍼센테이지가 남아 있을 때 경고를 울림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서 드론을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많아요. 알기 쉽고 또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동호인들, 드론 날리시는 동호인 여러분들, 또 올 가을에 참 또 아름다운 전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한 드론 비행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